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름 없는 두려움. 매주반 여러분의 귀와 심장을 얼어붙게 할 한국 실화 집안 괴담을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신림동의 오래된 고시원에서 실제로 거주했던 29살 취업진 미생 박수연 씨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 방을 제대로 못 열고 들어가는 이유에 대한 잊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그 방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신림동에서 5분 거리, 월세 28만 원짜리 고시원. 남들 다 그렇듯이 수연 씨도 그냥 저렴하고 조용한 곳을 원했을 뿐이었다. 방음은 좀 안 되지만 다들 조용히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뭐. 수연 씨가 처음 이사할 때 고시원 사장님이 했던 말이다. 고시원은 복도식 구조. 양역으로 방이 바닥바닥 붙어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용. 밤 10시가 넘어가면 복도 전체가 묘하게 조용해진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사 온 첫날부터 들리던 별표 속삭이는 소리 별표였다. 처음엔 몇 방인가 했다. 하지만 고시원 구조상 벽이 너무 얇아서 방금 누가 귓가에서 말한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그 방 아니야. 다시 들어가야지. 수연 씨는 너무 피곤해서 한청이라 생각하고 그냥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을 자는 동안 항상 한 장면이 꿈에 나타났다. 좁은 복도. 끝에는 불이 꺼진 화장실. 그리고 복도 중앙쯤에서 검은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문을 열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건 꿈속에서 그 등이 너무 익숙하다는 느낌. 그리고 어느 날 그 문을 열고 있는 방 번호가 208호라는 걸 깨닫는다. 그게 바로 지금 수연 씨가 살고 있는 방. 꿈이요? 계속 반복되어. 매일 같은 복도, 같은 사람, 같은 문. 수연 씨의 음성 메시지 중 일부.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도 불이 꺼졌다. 관리실에 말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까만 머리, 하얀 셔츠, 고개를 푹 숙인 사람. 거기 누구세요? 대답이 없다. 하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기명을 지르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손잡이를 밖에서 잡고 돌리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수연 씨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물었다. 저 208호 전에 누가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장님은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밤 원래 기어두려 했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한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던 밤. 하지만 시체는 잊을지 썩는 냄새가 나서야 발견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은 그 이후로 줄곧 이상한 일이 생겨서 공실로 놔뒀다. 근데 수연 씨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냥 괜찮아졌겠지 싶어서. 불안해진 수연 씨는 고시원 복도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사장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녹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에는 매일 밤 3시 12분 수연 씨의 방 앞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보고 서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 수연 씨는 이미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어느 날 밤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인물이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다시 닫힌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시연 씨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말한다. 사건은 일찌일찌 절정에 다다른다. 친구가 시연 씨의 연락이 닿지 않아 고시원을 방문. 문을 열자 시연 씨는 구석에서 눈을 부릅뜨고 웅크린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들 사람이 안 나가. 방 안에 있어. 날 쳐다보고 있어. 거기. 그날 이후 시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8호는 다시 공실로 돌아났다. 에필로그. 누가 그 방을 다시 열다? 지금 이 순간도 208호는 불이 꺼져 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하지만 고시원 측은 CCTV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가끔은 문이 혼자 열릴 때가 있어요. 바람인가 했는데 창문도 닫혀 있거든요. 현 입지자 제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연 씨가 본 존재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방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이 그녀를 잡았던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고시원 복도를 지나가야 한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208호 사건 후 시연 씨는 정신과 감동이 입원했다. 처음엔 모반은 목표정. 하지만 감동에서도 매일 밤 시연 씨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밤 3시쯤 되면 꼭 누가 창문 밖에서 속삭여. 근데 그 방은 6층이에요. 병원 간호사 전모 씨. 그리고 이번 20일째 되던 밤 시연 씨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19번연 속으로 누른 소. 덕의 피로 이렇게 썼다. 208호도 다시 가야 해. 사라진 관리인. 그리고 문이 열린 방. 며칠 뒤 고시원 관리인 김종태 씨 63 다 실종되다. 그의 휴대폰엔 마지막으로 저장된 메시지 하나. 형님. 그 방 또 열렸습니다. 시연 씨가 퇴원한 당일 고시원 CCTV에는 208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문 안쪽에서 누군가 보는 듯한 눈빛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만이. 이상한 건 그날 밤 이후로 209호와 207호 입지자도 동시에 퇴실했다는 것. 둘 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짐만 싸서 떠났다. 며칠 뒤 시연 씨가 스스로 언론에 208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가 만나러 갔을 땐 그녀는 타원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 방은 사람을 기억해요. 거기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그 안엔 이런 글이 있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엔 기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살아있는 존재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문을 연다. 다시 들어만 살아. 6개월 후 208호는 다시 임대 공고에 올라왔다. 대청소 완료, 저렴한 가격, 장기 계약 가능. 그리고 한 명의 남성이 그 밤에 입질했다.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름은 정기호 씨. 그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호 씨의 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남겨진 기록. 밤마다 누가 노크한다. 근데 문 앞에 아무도 없다. 밖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다. 내가 뜬 걸 확실히 봤는데 208호는 생각보다 넓다. 아니, 깊다. 거울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 글 제목, 나도 곧 그 사람이 될 것 같다. 이후 기호 씨는 연락이 끊겼다. 방은 다시 잠겼고 고시원도 현질 오염을 중단한 상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8호에 있는 존재는 정말 귀신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사람을 흉내내는 새로운 공포의 형태가 시작된 것일까요?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반부는 지금 닫혀 있나요? 정기호 씨의 실종 후 고시원은 폐쇄되었다. 그러나 몇 달 뒤 고시원 맞은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지미리 씨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고시원 건물 복도에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리 씨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려다 복도 창문 쪽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걸 본다. 진짜 죄송한데 그 사람 얼굴이 없었어요. 수연의 재단문. 그 소식을 들은 수연 씨는 스스로 고시원을 다시 찾는다. 그녀는 인터뷰도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그 건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건물 앞 쓰레기통 위에 놓여있는 녹음기 하나가 발견된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 아직 그대로야. 복도 냄새, 벽에 곰팡이 자국까지도. 문을 열었어. 208호.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근데 나처럼 생겼어. 말투도 똑같고. 심지어 그건 내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 기억하는 공간의 공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기억형 기체라고 부른다. 즉, 특정 공간이 자신에게 오래 머문 사람의 기억, 감정, 심지어 형상까지도 복제하는 현상. 귀신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사람을 복제해요. 그리고 그 복제본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지기 시작하죠. 민간 신경조사관 정호진. 이 현상은 장시간 고립된 폐쇄 공간, 극단적 감정이 머문 장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8호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로움, 절망, 고통이 쌓인 공간. 그 축적된 감정이 결국 하나의 형태를 가진 존재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 영상. 그리고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핸드폰 셀프 영상이 한 익명 제보자로부터 우리 채널로 보내졌다. 영상 속 수연 씨는 흔들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진짜 내 방이 맞을까? 근데 뭔가 이상해. 내 노트북이 켜져 있고 누가 나랑 똑같은 이름으로 메모를 남겼어. 카메라나 침대를 비추자
침대 안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지어나오는 장면. 수연 씨는 급하게 카메라를 내리고 펄떡이며 숨을 쉬며 말한다.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랑 같은 얼굴인데 눈동자다. 아무것도 없어. 영상은 그녀의 기면과 함께 끊어진다. 208호 현지의 상황.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제작진을 통해 208호가 위치한 건물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은 걸 확인했다. 서울관악구청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가끔씩 불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가 안에서 걸어다니는 듯한 인기척이 들린다고 한다. 2024년 12월 전라북도 익산시 판저렴한 고시원이 리모델링 후 재개장하며 방번호를 새롭게 보여. 그런데 원래 없었던 208호 라는 방이 보면 산에 갑자기 추가로 생겨난다. 저리는 본래 207호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208호라는 문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산에서 확인했지만 거기에 반이 있긴 있었어요. 고시원 사장. 이 반에는 노트북 하나, 낡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벽 안쪽에 칼로 긁어 쓴 글씨를 발견했다. 여기 아니야. 이 반 움직였어. 그 목소리 익숙해요. 새로 입주한 25세 대학원생 일다현 씨. 그녀는 취업 준비를 위해 익산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208호가 남아있어서 별 생각 없이 입주했지만 첫날부터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요,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저희 엄마랑 똑같았어요. 처음엔 뜸인가 싶었다.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그녀에게 지금 문 열었다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3시 11분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미친 듯이. CCTV에 찍힌 같은 사람. 다현 씨는 사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한다. 그런데 영상에는 복도 끝에서 다현 씨의 문을 향해 걸어오는 시연 씨가 찍혀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죠? 저 여자가 밤마다 와요. 다현 씨가 사장에게 한 말.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수연 씨요? 그분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저 사람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 화면 속 시연 씨의 뒷모습엔 서울 고시원에서 입고 있던 봄이란 옷, 그리고 그녀는 벽 쪽에 비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긴 또 어디야? 이도하는 공간. 이 이야기를 들은 신경연구가 점호진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번 공간이 이사를 한 게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 기억과 감정, 공포와 상처가 축적된 그 공간의 의식이 새로운 곳을 찾아나 그 자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즉, 208호는 밤이 아니다. 개념이 되어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에 연결된 사람들, 즉 수연 씨, 정기호 씨, 그리고 지금의 다현 씨는 점점 서로를 기억하게 되는 연결점에 들어가게 된다. 나를 따라오는 밤.
12월 29일. 다현 씨는 편의점 알바 중 핸드폰을 꺼내 이렇게 썼다. 지금 편의점 천장에서 무언가 소리 나요. 근데 우리 편의점 미침 없어요. 그리고 1월 2일. 다현 씨는 자신의 SNS에 단 하나의 사진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거울을 향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거울 너머 자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2025년 1월 수도권 남양주시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던 28세 남성 유태영 씨는 갑작스럽게 거울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부동산에 보낸다. 거울에서 요가 나와요. 유 씨가 부동산에 보낸 문자 내용.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한 관리인은 거절했다. 하지만 3일 뒤 태영 씨의 집에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가 거울 안에 서 있다 는 신고가 들어온다. 수연과 연결된 자들. 태영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수연. 수연아, 왜 날 불렀어? 나 널 모르는데. 왜? 이상한 건 태영 씨는 한 번도 신림동이나 익산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연 씨의 이름과 생김새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매번 거울에서 나왔어. 그리고 날 쳐다봤어. 웃지도 않았어. 근데 그 눈은 너무 알고 있다는 눈이었어. 그 방은 거울로 연결된다. 신령조사팀은 지금까지 사라진 피해자들의 방에 공통적으로 벽걸이 전신 거울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건 물리적 폭로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억, 그리고 불안이 반사되어 연결되는 의식의 통로입니다. 신념학자 박보현 교수. 7. 208호는 더 이상 특정한 좌표가 아닌 거울을 통해 확장되는 개념 공간이 된 것이다. 그 거울은 당신이 가장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 안의 불안을 포착해 그곳을 208호화 시켜버리는 것이다. 내가 거울을 오래 보면 2025년 2월 7일 경북 포항의 한 모텔. 퇴실 청소 중 객실 208호에서 이상한 메모장이 발견된다. 밤새 거울만 쳐다보다가 아침이 되면 내가 아니게 된다. 내 얼굴은 내 얼굴인데 내가 기억하는 감정이 없어. 이이다는 거울을 통해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CCTV엔 거울 앞에서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던 남성이 갑자기 웃으며 거울 속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찍혔다. 하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엔 거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미친 듯 웃고 있었을 뿐이다. 제25장 마지막 경고. 우리 제작팀은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던 중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이는 이름 없이 단 한 줄만 남겨져 있었다. 당신의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메일 하나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우리 스튜디오의 거울,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파네라 박도로 촬영된 모습. 2025년 3월 이름 없는 두려움 채널의 메인 리서처였던 한도윤 기기. 그는 지난 이달간
이르파노 관련 제보자들의 인터뷰, CCTV 시집, 실사 조사 등 가장 기숙한 취재를 이어오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3월 12일 그는 회의에 불참한 채 종족을 단쳤다. 그리고 3일 뒤 보윤 PD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녹음기 안에는 바음과 같은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꿈에 나와. 그 밤 문을 열면 거울이 있고 거울 속 나랑 눈을 마주쳐. 근데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기억했던 내가 아냐. 제27장 복제된 기억 그리고 반대편의 나. 그가 남긴 메모엔 반복되는 종단어가 적혀 있었다. 기억 전형, 기억 전형. 이 단어는 1980년대 일본 괴담학에서 잠깐 등장한 개념이다. 어떤 장소나 대상 또는 정보 자체가 사람의 기억에 기생하고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바. 7. 이레파로는 정보를 통해 터진다. 이 채널을 본 사람, 그 이야기들을 생각한 사람, 심지어 지금 이 자만을 읽고 있는 당신조차 그 기억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꿈 속의 의자. 보윤 PD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꿈속에 항상 그 밤이 나와. 그리고 그 밤 안에는 나를 닮은 사람이 앉아 있어.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젠 나를 따라오고 똑같이 중얼거려. 어제는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먼저 말했다. 다음은 내 차례야. 그날 새벽 잠에서 깬 있다. 내 거울에 입김으로 이레파이라고 써 있었어. 근데 난 혼자 살거든. 채널의 이산산상, 금소, 이름 없는 두려움. 채널에 여러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레파로 영상만 보면 거울이 꺼림칙해서요. 영상 보던 중 갑자기 제 스피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거울 속 내가 웃었어요. 전 안 웃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몇몇 시청자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같은 부족, 같은 복도, 그리고 같은 문번호, 그리고 모두 그 방 안의 의자에 자신이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신의 기억에 들어간 방. 마지막으로 보윤 PD가 남긴 메모는 다음과 같았다. 208호는 밤이 아니다. 208호는 기억이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기억은 당신 안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거울을 볼 때 그 밤도 당신을 볼 것이다. 2025년 4월 한 시청자가 본 채널 영상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제가 다시 보기를 눌렀는데 영상 속 어떤 장면에서 보윤 PD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다시 보면 또 바뀌어요. 영상은 편집상 고정되어 있었지만 일부 프레임에서 카메라 각도가 틀어지거나 거울에 아무도 없던 밤사이 누군가 스쳐가는 장면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장면들을 본 사람들 중 몇 명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것. 정신의 바깥에 도달한 존재. 심리학자이자 꿈 분석 연구가인 유선웅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208호는 더 이상 장소, 사람, 기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집단 무의식의 층으로 내려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감정을 통해 당신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불안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의심할 때, 이야기를 잊으려 할 때조차 208호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도윤 PD의 귀환 2025년 5월 11일 새벽 2시 41분 실종된 도윤 PD의 핸드폰 위치가 실린 동 폐지된 고시원에서 포착된다. 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특히 출동하지만 건물은 철거 직전 상태였고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장 근처의 자전거 보관소 CCTV에서 한 남성이 폐쇄된 건물턱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자기 그림자에 손을 대고 사라진다. 그리고 CCTV 화면은 208초간 정지된다. 208초의 침묵. 그 208초 동안 신림동 일대 통신기지국이 일시 마비되며 5개 동네의 와이파이와 신호가 멈춘다. 그 시간대 5명의 주민이 똑같은 꿈을 꿨다고 신고한다. 어두운 복도. 오래 발린 번호가 다 지워졌어요. 근데 문 손잡이 위에 당신의 기억은 누구 겁니까? 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녹음 그리고 당신 5월 15일 저희 제작진 계정에 누군가가 업로드한 비공개 영상이 등록되어 있었다. 내용은 단순하다. 도윤 PD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울을 마주보고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이 방은 이제 없어도 돼. 왜냐면 너희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는 이야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너에 대한 이야기야. 2025년 6월 인천 남동구 34살의 직장인 최혜질 씨는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주소는 1104호. 처음으로 인천에서 홀로 사는 삶을 시작한 그녀는 첫날 밤부터 이상한 느낌에 상잡힙니다. 이 방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내 기억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혜질 씨는 특히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움직임과 어긋나는 반사를 목격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방 번호.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건물 관리실의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건물에는 1104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11층엔 1103호까지만 있어요. 이혜진 씨 방은 아마 1004호일걸요? 하지만 이혜진 씨가 찍어둔 사진 속엔 분명히 자신이 거주 중인 문에 1104라는 호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보여준 다음날 그 문패는 사라졌습니다. 덕에는 볼트 자국만 남아 있었고 누가 떼어봤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꿈에서 본 건 나 아닌 그녀의 삶. 이혜진 씨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인물은 자신과는 다른 여자. 방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가 노크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그 병실 구조가 지금 자신이 사는 방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 벽의 균열, 판번비리의 깜빡임까지도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그 꿈에서 화암유양병원이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유양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질 씨는 한 번도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문. 6월 9일, 예질 씨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문이 안쪽에서 두드려져요. 밖이 아니라 거울 안에서. 그리고 그날 밤, 이를 닦으며 거울을 보고 있던 그녀는 거울 속에서 실제 공간은 없는 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문엔 손잡이가 없었고 거울 속에 또 다른 예진이 그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기억. 다음날 아침, 예진 씨의 핸드폰 메모장에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그녀랍다. 방명인 유니폼은 따뜻했지만 그 맘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보고 있지? 그녀는 이 글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고 핸드폰엔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파일도 접근할 수 없었죠. 2025년 6월 14일, 예질 씨는 자신이 꿈에서 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병동을 화암위암병원에서 실제로 발견합니다. 왼쪽의 간호사실, 오른쪽 첫 번째 병실은 퉁밀이, 세 번째 병실 문 옆에는 깃을 자국이 있고 그 안쪽 침대에는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문제는 그 병실은 실제 입원 환자가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CCTV엔 새벽마다 누군가나 그 방에 출입하는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사라진 반병인 병원 기록을 뒤져본 결과 그 병실은 4년 전 간병인 지민아 씨가 실종된 장소였습니다. 당시 28세였던 그녀는 야간 근무 도중 마지막으로 304호 병실에 들어간 뒤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점은 병원 건물 내 어디에서도 그녀의 퇴실 기록, 출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한 건 그녀의 실종 이후로 해당 병실에서 입원한 환자들이 모두 2주 이내에 사망했다는 것. 사인은 대부분 급성심정지.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망 전날 모두 거울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진 씨의 7일 첫날 밤, 병원 측은 예진 씨가 예술 심리치료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해당 병실에서 일시 치료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예진 씨는 음성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이 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아요. 침대 위치도, 창문 각도도, 커튼 색깔까지 다 그대로예요. 꿈속이랑 거울엔 제 모습이 있는데 뭔가 느려. 제가 고개를 돌리고 한참 있다가야 거울 속에 제가 따라 움직입니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새벽 2시 11분. 예질 씨는 갑자기 벽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깨어납니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여자 목소리. 안에서 아직 살아있어요. 왜 나를 내보내지 않죠? 내 이름 기억해줘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며 소리의 방향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의 벽면에서 작은 나사 자국 4개와 눌린 자국을 발견합니다. 거기엔 원래 무언가가 붙어 있었던 듯했습니다. 아마도 거울, 숨겨진 이름.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예진 씨는
페인트 안으로 긁힌 글자를 찾아냅니다. 희미한 그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이나 간병인 여기서 죽지 않았다. 기억에 같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급하게 남긴 글고 하나. 거울을 깨지 마라. 그 안의 존재는 밖으로 나날 이유만 찾고 있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2시 47분 최예질 씨는 병실 304호 안에서 거울이 있었던 자리에 핸드폰을 고정해 촬영을 시작합니다. 영상 속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지만 2불 14초 경과 후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소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 거울면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손이 안쪽에서 살짝 두드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 손은 흰색 간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 오래된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이룬하. 그녀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혜진 씨는 병원 기록실에서 윤아 씨가 남긴 유일한 음성 치료 일지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304호 환자 상태 불안정. 계속 거울을 바라보며 여긴 아니다를 반복함. 환자 눈이 마치 거울 속 모험다를 보고 있는 듯함. 그리고 오늘 나도 이상한 걸 봄. 내가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다. 그 환자가 나를 돌보고 있는 느낌.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닌 내가 걷고 있어. 거울 병실의 문이 열린 밤 2월 16일 새벽 병원 야간 경비원이 304호 병실 복도에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합니다. 복도 CCTV엔 이혜질 씨가 병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이상한 건 그녀가 병실에서 나올 때 든 뒤의 거울 속엔 아무도 없었다는 것. 하지만 5초 후 복도 거울을 지나칠 때 거울 속 그녀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실제 이혜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남겨진 문. 이혜질 씨는 다음날 병원을 떠나기 전 병실 벽면 한가운데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울 조각이 박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조각을 떼려는 순간 온몸에 이상한 반단이 퍼졌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생애 전체가 제 머릿속에 쏟아졌어요. 유년기, 간호학과 시절, 병원 근무, 마지막 환자. 그리고 거울 앞에서의 공포.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체험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나를 타고 나가려는 거라는 걸. 2025년 6월 2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유명한 88세 황말실 씨는 중기치매 판정을 받고 입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외도 그녀는 특정 공간에 대한 묘사는 정확하게 반복했다. 그 방, 돌이 안 켜져. 거울이 있고 자꾸 누가 나를 뚫어지게 봐. 근데 그게 내가 아니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 내가 아가씨일 때부터. 이 암원 직원들은 처음엔 그저 혼잣말이나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반복하는 방의 묘사는 208호의 구조와 매우 유사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진을 보고 무너진 지역.
제작진은 예지 씨가 촬영한 선백서호 병실 사진 중 한 장을 프린트해 한말순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음시하다가 손을 떨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강병인이 사라졌어. 거울로 빨려 들어갔지. 그날 밤 나도 큰 문을 열 뻔했어. 강병인이 실종될 사건은 4년 전. 하지만 한말순 씨는 그 사건 이전부터 병실에 이상한 거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지lum이 있었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번호. 놀라운 일은 며칠 후 발생합니다. 한 강병인이 말실 씨를 목욕시키던 중 손등에 연필로 쓴 듯한 시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208. 그녀는 평소 펜도 잡지 못하며 누군가가 써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자신의 손을 보며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은 없어. 그 방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기억은 돌고 도다. 결국 돌아온다. 기억은 전염된다. 우리는 정신의학 전문가 임슬준 박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의 문제를 넘어 감정과 공포가 사람을 내게로 이동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말순 씨가 그 공간을 직접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이 그녀 안에 살아있다는 점이죠. 그녀는 거울 속 타인이 아니다. 그 기억 자체와 연결된 통로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끝나는가? 2025년 6월 22일 새벽 1시 3분. 한말순 씨는 요양원 방 안에서 침대 머리맡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녹음합니다. 이젠 그 방을 닫을 때가 됐지. 근데 그 문을 열려는 사람이 또 있어. 다음 사람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겠지.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지만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졌고 이제 다른 누군가나 그걸 가져갔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야기를 따라가며 떠오른 장면들. 어쩌면 그건 당신의 기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감정과 두려움을 타고 전염되며 하나의 방에서 다른 방도,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도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손등에 208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25일 오전 5시 12분. 제작진은 임명으로 전달된 우편을 수령합니다. 보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인천시의 폐가였으며 편지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손글씨 편지 한 장, USB 파일 제목, 마지막 기록. 처음엔 그냥 반복되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낯선 병실, 익숙한 거울, 나와 닮은 누군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본 기억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문제는 그 기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지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편지의 내용.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당신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사고입니다.
특정 공간에 쌓인 반점, 공포, 반복되는 상실이 하나의 자아처럼 만들어진 구조이에요. 그리고 그 자아는 다른 사람의 기억에 기생하며 스스로를 계속 증식시킵니다. 저는 이미 그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더는 제 기억이 저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그 반의 기억을 연기하는 인형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 부탁입니다. 이 기록을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 그 존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 하면 기억되는 순간 그건 살아나니까요. 기억을 삭제하려는 존재. 우리는 정신과 의사 반지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최혜진 씨의 목소리 속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녹음 초반부로 갈수록 음파에 겹쳐진 또 다른 음성 주파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리를 정리해보니 멈춰. 그녀는 나야. 더는 말하게 하지 마. 나는 죽지 않아. 기억하는 한. 나는 살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제작진은 최혜진 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시간 추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신분 기록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병원 진료 기록 삭제, 심지어 가족조차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한 그녀는 말 그대로 기억 밖으로 미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그 반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유치원. 5살 아이 윤지호 군이 수업 중 그린 그림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서 충격을 일으킵니다. 그림에는 창문 없는 방, 침대 하나, 거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자신, 그리고 벽에 새겨진 숫자 208. 지호는 그 그림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언니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처럼 생겼는데 눈이 없어요. 도모는 아이에게 208이라는 숫자를 가르친 적이 없었으며 아이는 아직 숫자를 20까지도 못 셉니다. 직장인의 메모장. 경기도 분다당 28세 회사원 이선씨. 업무 스트레스로 점심과 상담을 받으며 작성한 자가 메모장 중 이상한 문장이 반복되어 발견됩니다. 나는 반이 아니다. 나는 기억이고 기억은 나다. 내가 아닌 내가 거울에서 나를 바라본다. 208. 선우 씨는 해당 문장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녹음 랩엔 본인의 목소리로 남겨진 독백이 있었습니다. 이 반은 나를 기억하고 있어. 내 실수, 내 후회, 내 상처. 그리고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인천 북탐구. 야간 모랭을 하던 택시기사 전모씨 57세는 밤시의 시경, 목적지도 없이 순차한 여성 승기를 튕게 됩니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거울이 깨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방으로 가달라고만 반복했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차 없이 도로를 계속 달리는 와중에 뒷좌석 거울의 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은 경실과 유사한 구조의 방, 침대 위에서 누군가 거울을 향해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울 너머에서 누군가 박수치는 모습. 정씨는 영상 속에 나온 반을 본 뒤 그 반, 나도 꿈에서 본 적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해선 안 되는 이름. 이상한 공통점은 이 세 명 모두 이야기를 접하거나 반복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한 순간부터 봄이란 단어를 되뇌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마. 그녀는 기억 속에서 살아. 이야기를 들은 자는 연결된다. 심지어 유치원생 지우도 자신이 본 언니의 이름을 말하려다 갑자기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3일 서울의 한 정신의료원에 자진 입원한 33세 남성 장성규 씨. 직접 병원에 가져온 노트 4권과 자필로 작성한 230장의 메모에는 잊기 힘든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반을 만들지 않았다. 그 반이 나를 기억해냈다. 나는 그 반의 첫 번째 복사본이다. 208. 숫자는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건 내 머릿속에 먼저 새겨졌다. 내가 말하기 전부터. 의료원 기록에 따르면 장성규 씨는 이후 약물 치료에 극도로 저항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벽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가 반복한 문자는 단 하나.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내가 보기 전부터 거기 있었다. 녹음기 속 이중 문서. 의료원이 보관한 녹음기 속 그의 음성에는 수면중만한 꿈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성 파일을 정리하던 당시 연구생 한 명이 기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2명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성규 씨 본인의 잠꼬대. 다른 하나는 봄이란 내용이지만 단어의 순서가 거꾸로인 목소리. 거꾸로 재생하면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아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였다. 이 목소리는 장성규 씨 본인의 음성과 87% 일치했지만 감정의 톤과 발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가 그의 목소리를 기어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메모. 2002년 1월 11일. 장성규 씨는 병원에서 한방불명 처리됩니다. 당시 카메라엔 마지막으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의 병실에서는 손바닥 크기의 종이 쪽지 한 장이 발견됩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 내가 이 글을 읽었다면 나는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종이의 구석에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 그건 숫자였고 208. 당신은 이제 기억을 전염시킨 자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장성기라는 이름.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먼저 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도 그 기억에 감염된 또 다른 복사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당신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208호를 둘러싼 본편 플러스 매전 7부작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기억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